외구의 침입이 빈번했던 조선시대. 조선 수군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함을 만들기 시작했다. A형 화포를 배에 장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침략에 맞서 연전 연승을 기록했던 조선 수군의 강력한 군함 귀선. 송곳을 박은 날카로운 지붕, 무엇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견고한 선체, 귀선은 전혀 새로운 전함이었다. 쇠창살이 박히지도 않기 때문에 일본군이 건널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군으로서는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고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던 귀선. 그 견고한 몸체와 강력한 화력은 적들을 공포에 찔리게 만들었다. 그야말로 100% 해전용 전투함입니다. 조선의 바다에 맞게 해상 전투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의 전투함 귀선. 큰 대포를 싣고도 흔들리지 않았고 지붕을 덮어 군사들을 보호했으며 조선의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우리의 전투함 귀선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592년 5월 29일) 수많은 외선들이 사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며 조선 수군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중앙의 명령 없이 함부로 부대를 이동하면 안 된다라는 이 판단하에서 이순신이 그 원균의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이제 일본군이 사천 지역, 전라도로 점점 접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이것은 위급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 수군이 연합함대를 구성해서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천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을 한 겁니다. 사천 선창에는 외선 12척이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줄을 지어 정박 중이었다. 이에 이순신은 유인작전을 세워 퇴각할 기세를 보이며 왜구를 끌어내게 됐다. 조수가 밀려드는 것을 계기로 적함대 가운데로 먼저 돌진하게 되자 뒤따른 전선들이 일제히 외선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이 전투의 결과 왜구는 패하여 부산과 거제도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리고 이 해전에는 이전에 없었던 조선의 비밀 병기가 등장했다. 거북을 닮은 형태의 전함 귀선이었다. 해전에서 거북선이 등장을 해서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거북선의 역할에 맞게끔 당파 전술이라든가 화공 여러 가지 전술을 통해서 적과의 전투에 승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죠. 계속된 화공에 일본군은 전함 13척이 모두 격침되거나 불에 타버렸다. 일본군은 총통과 화포 등 원거리 중화기를 갖춘 조선군 전함의 위력과 기동성을 알지 못하고 유인전에 말려들어 참패한 것이다. 당포에서 외병을 쳐부순 장계, 당포파 외병장에게 이르길 이순신이 외적의 난리를 걱정하여 미리 귀선을 건조하였다고 적혀있다. 용머리에서 대포가 쏘아지고 등에는 쇠못을 박았다는 귀선.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 게다가 전선 수백 척을 뚫고 들어가 포를 쏘는 용맹한 전투함. 이 귀선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전투함이었을까? 수백 척 왜구의 침입에도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귀선.
귀선의 탄생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이야기할 수 있다. 1336년 이웃나라 일본은 가마쿠라 정권이 무너지고 무로마치 시대가 열린다. 통일은 지향은 하지만 완전한 통제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컨대 배고픈 사람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 거죠. 근데 그 세력이 단순하게 약간의 해적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지역을 몇 달간 장악할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로 갔기 때문에 이제 명이나 조선, 고려를 정권을 위협할 정도까지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한국과 중국의 연안에 수시로 침입했던 왜구들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재산을 약탈했다. 이를 막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도 계속되었고 이는 전쟁을 위한 함선 제조로 이어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배를 총체적으로 부르는 이름 한선. 고대 즉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배 만드는 조선 기술은 뛰어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한선 기술은 이미 이제 고려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약간씩은 변화를 하지만은 기본적인 어떤 한선의 어떤 선체라든가 기본 형태는 계속 유지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기능이 보완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 전함이었던 평전선은 당시 왜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함으로 고려 말 여몽연합군과 일본의 해전을 그린 자료 속에 흔적이 남아있다. 왜구들이 일본 군선을 타고 왔는데 그 군선이 조선의 그 전선보다도 더 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크기도 컸어요. 고려 말 조선 초 왜구의 약탈과 노략질은 점차 극심해졌고 이전의 배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왜구들이 대형 외선들이 커지고 또 빠르고 수도 많아지고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이런 논의가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우리가 실록을 보면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만들어지지 않다가 최초로 판옥선 시제품이 나오는 것이 1555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발발 37년 전에 시제품이 만들어져서 이게 한강에서 임금님이 보는 가운데 해전 시범을 보이거든요. 명종실록에 이르기를 상이 망원정에 행행하여 전선을 시험한 뒤에 서교에서 관가하고 날이 저물어서 환궁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판옥선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판옥선은 명종 때 개발된 전투함으로 임진왜란 중 크게 활약하였으며 뒤에 전선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일 큰 게 이제 그 저판의 길이하고 배 바닥의 길이가 70자, 또 그 위에 저 상장의 길이가 95자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만들었고 그 판자가 널빤지 판자거든요. 널빤지 판자에다가 옥자가 지복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에서 보는 배 위에다가 널빤지로 이렇게 사각형의 상장 구조물을 이렇게 얹혀놓은 모습이다 해가지고 이제 판옥선이거든요.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졌던 우리 선조들은 왜구의 빈번한 침입을 막기 위해 우리만의 기술로 판옥선이라는 전함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판옥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일까? 먼저 바다에서 자라는 소나무, 해송을 베어 가지를 다듬는다. 이후 대패질을 통해 판으로 만든다. 만들어진 판을 나무못을 이용해 단단히 결합하게 되는데 이는 넓고 견고한 판옥선의 밑판이 된다. 그렇다면 왜 판옥선의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육지의 일부가 바닷속에 잠겨 이루어진 복잡한 해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갯벌에 배가 앉게 되면은 편안히 앉을 수 있게 하려면은 평저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배, 서양의 배 같은 건 되게 뾰족한 배예요. 그 뾰족한 배는 우리 이제 해안에 들어와서 앉게 되면 옆으로 쓰지단 말이죠. 그럼 배가 파손되고 또 그 배가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평저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평저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를 이제 바닥을 편편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배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은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갯벌 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평저선은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앉는다.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구조라는 것이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우리나라 서해에서 이 같은 평저선 구조는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외구를 막는 전략적인 구조를 가진 전함 판옥선. 장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기 대포를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황자포 이런 포들을 한 14문을 거기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그러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선이 되었습니다. 14문의 대포를 배에 설치하면 그 무게는 상당하다. 게다가 발포했을 때의 반동도 무시할 수 없다. 판옥선은 그 무게까지 계산해 설계되었다. 먼저 이제 원거리에서 활이라든가 대포를 가지고서 적을 공격을 하게 되죠. 결국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 화포가 필요하게 되는데, 대형 화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형 화포를 장착한 배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죠. 특히 이제 화포를 쐈을 때 반동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형 선박이라든가 선체가 약한 그 선박의 경우에는 배 자체가 부셔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배 밑부분이 뾰족한 첨저선이라면 포를 쏘고 났을 때 그 반동에 휘청거리게 되지만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인 판옥선의 경우 반동이 훨씬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형적인 상황을 고려해 만들어진 전략적이고 과학적인 전함 판옥선. 판옥선은 조선 수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적인 배였다. 그렇다면 판옥선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판옥선을 띄워 해전에 임했는데 적들이 이 배를 깨뜨리지 못했다는 기록이 선조실록에 남아있다. 잦은 외구의 침입을 막아주었던 판옥선. 하지만 상황은 점점 긴박해졌고 판옥선만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막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 판옥선은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은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진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의 실권을 장악, 일본 통일을 이룩했다.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했지만 그간의 혼란기를 틈타 자리 잡았던 개인 군대들은 아직 그 기세가 살아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00년간 일본이 혼란기에 빠져 있으면서 각지에서 이런저런 야심을 품은 사람들이 군웅할거를 했죠. 그런 군웅할거하던 사람들을 전부 평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군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서 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됐던 거죠.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는 결국 조선으로의 출정을 감행한다. 파죽지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이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진격하는 건 아니고 워낙 올라가는 게 급했기 때문에 점점을 찍으면서 올라갔죠. 점적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빈틈들 성과 성 사이에서 의병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초기 1년은 그 조선군에 있어서는 밀리기만 했던 1년이었던 거죠. 임진왜란 초기 기세 등등했던 외병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다. 막무가내로 밀리기만 했던 육지와는 다르게 바다의 상황은 달랐다. 전라 좌수형 진남관. 남해 바다를 지키던 수군들은 외구의 침입에 대항하며 항상 전쟁에 준비돼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라도가 어떤 이 지역인가 하면 임진왜란 발발 한 6, 7년 전에 일본 그 왜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해전이 벌어졌고 막 피해가 생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역이거든요. 특히 그 전라 좌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가장 그 근접된 그런 시기에 소위 이게 이제 손죽도 해전, 손죽도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구와 직접 해전을 벌였어요. 항상 해전에 준비되었던 조선 수군. 그리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 이순신이 있었다. (1591년)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되어 온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새로이 다가올 위협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마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사전에 아마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고,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짧은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거북선, 돌격선 만들어서 돛을 달고 거기에 천자총통, 지자총통 싣고 나가서 사격 훈련 딱 마친 날이 참 소설 같게도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 1592년 4월 12일이었다. 참 그 극적인 일이죠. 참으로 소설 같았던 일이 아닌가. 임진왜란 발발 하루 전에 조선의 바다를 지켜줄 새로운 전함 귀선이 등장했다.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던 귀선으로 판세가 바뀌게 된다. 거북선 같은 경우는 기능성에서는 전투력에서는 전투 화력에서는 판옥선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능, 해전 상황에서 가장 핵심 전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원거리에서 총이라든가 대포를 통해서 적을 공격을 하고 점차 접근을 한 다음에 상대방의 배로 올라가서 백병전을 벌임으로써 전투를 끝마치는 그런 형태의 전술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 근대 해전에서는 상대방 군함으로 건너가 마치 지상에서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경우가 흔했다. 또 당시에 포라는 게 한 번 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재장전을 해서 쏠 때 이 타임 갭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발을 쏘고 장전하는 사이에 접근을 해서 백병전을 벌이면 우리 조선 수군 병사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쏘기에도 어려워요. 배가 한 포전이 이어서 백병전 상황으로 벌어졌을 경우에 조선군은 맥없이 그들의 칼날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당시 배에서 쏘아 나가는 포가 적군의 배에 맞게 하려면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일본군의 강점인 백병전의 사거리에 들어가고 만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칼에 강한 민족이다. 특히 일본의 무사인 사무라이는
칼을 잘 쓰기로 가장 유명했기에 전투가 백병전이 되면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군은 이제 대형 화포라든가 뭐 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장병기적인 그런 화력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개인의 어떤 전술 능력, 무예 능력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칼싸움에 능한 백병정에 능한 일본 병사들로부터 우리 조선 수군 병사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거북선의 등 덮개입니다. 판옥선의 덮개를 덮은 모양의 귀선. 이는 왜구들이 배에 올라 백병전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귀선의 강점은 또 하나 있다. 바로 튼튼한 선체다. 육지에서 자라는 홍성 그것이 이제 바닷가로 그 시계 날아가서 바닷가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닷가에서 자라는 나무는 홍성이면서도 그 해성이라고 해서 바닷바람을 하고 바다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거 상당히 질기도 하고 강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배를 만들었어요. 거친 외구와 바닷바람에 강한 배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해송이 사용된 것이다. 그 질긴 단단함이 귀선의 몸이 되었고 덕분에 귀선은 격렬한 전투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군함이 될 수 있었다. 적진에 어디를 가서 휘젓고 다녀도 적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판옥선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술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배의 내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기에 귀선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과감하게 돌격할 수 있었다. 총 10문의 대포를 실었어요. 근데 그 대포 중에서 이제 그 거북배는 이제 거북 머리를 앞에 배 머리다 세웠다 그러는데 그 배 머리에서는 현자 대포를 서고 양쪽의 그 포열에서는 진짜 현자포를 4문씩 걸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8문이 되고 이제 거북 머리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거북 꼬리에 하나가 있어요. 황차가. 총 10문의 대포를 가지고서 있었죠. 그렇게 적군 사이로 파고 들어갈 수 있었기에 선체 양옆에 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함측에 있는 6개의 그 포구에서 이제 이렇게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을 쏘는 요까지 역할이 거북선인 걸 보면 기본적으로 뭐 거북선에서도 뭐 활을 어느 정도는 쐈겠죠. 위에 이제 그런 구멍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거북선은 포격용, 근접 포격용으로 아마 더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판옥선보다 강한 방호력으로 최대한 가깝게 적군의 포를 쏠 수 있었던 귀선. 조선의 화양 무기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역이었다. 조선 선조 때 만들어 사용하던 소화기 승자 총통. 조선 전기에 사용하던 유통식 화포 황자 총통. 또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던 대형 화기 천자 총통.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포를 쏘기는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적의 코앞에서 명중탄을 날리기 위해 조선의 활용 무기를 장착한 귀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최선봉에서 인파이터처럼 돌격하는 귀선이 적의 함대를 흩뜨려 놓으면 그 뒤를 이어 판옥선들이 적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장님배 맹선이라고 장님이
온방울 휘젓고 다니는 듯이 그냥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적진을 휘젓고 다니는데 결국 그들을 점거하거나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적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본군에게 있어 귀선은 부수지도 밀어내지도 못하는 감당하기 힘든 전투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귀선의 수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 많지 않았다. 가장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1595년 을미년일 겁니다. 이때 이제 확인되는 게 5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아니 많이 안 만들었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의아하실 텐데 거북선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배입니다. 이것은 돌격선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죠. 숙종실록에 기록된 바로는 반옥선과 병선이 121척, 그중 귀선이 5척이라고 적혀 있다. 해전이 벌어지면 가장 최선두에서 적의 지휘선을 향해 돌격하는 돌격선 용도의 귀선. 당시 조선 수군의 함선 구조는 경무장선이던 병선과 판옥선, 그리고 돌격선이었던 귀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괄적이었던 다른 나라 배와 비교해 조선 수군은 각 배의 필요성과 성능을 최대로 살려 각 성능에 맞는 전술을 펼친 것이다. 병선과 판옥선, 귀선이 각 역할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수군 체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담은 책 에콘 타이코 오키에 담겨져 있는 내부 사파를 살펴보면 이처럼 다양한 조선 수군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배는 어땠을까?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군함에는 아타케 분해, 세키 분해, 고바야 등 3종류의 배가 있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군함은 아타케 분해였지만 임난 초반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았고 고바야는 30여 명 정도의 인원만 탑승하는 소형 선박이었다. 임진왜란 초반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해전에 주로 활약한 일본 군함은 세키 분해였다. 세키 분해의 배 밑바닥은 평저선과 첨저선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형태의 배 밑바닥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한 한반도 서해와 남해에서 작전할 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의 피해 차이는 엄청났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만으로도 무려 38승 5무. 임진왜란을 조선의 승리로 이끈 저력은 바로 판옥선과 거북선에 있었다. 백병전에 약한 조선 수군은 한선을 개량해 좀 더 유리한 전쟁을 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전투에 적합한 군함 귀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아다케 분해나 세키 분해라고 하는 이런 배들은 기본적으로 전투도 하고 기본적으로 병력도 수송하고 보급도 수송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배거든요. 때문에 조선 수군과 싸웠던 일본의 아타케 분해는 전투에 최적화한 우리 귀선과 비교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 전술이나 지휘 능력은
뛰어난 성능의 거북선과 더불어 연전연승의 대행진을 만들어냈다. 내선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분적인 어떤 그런 전함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100% 해전용 전투함입니다.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구의 해전 전술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100% 전투함입니다. 거북선은 외구의 백병전을 피해 적진으로 돌격, 지휘선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무시무시한 전투함이었다. 귀선의 등장은 임진왜란 고통받던 조선의 바다를 지켜냈고 당시 수군의 전략 전술까지도 발전시켰다. 전투에 최적화되었다는 귀선, 그 구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귀선은 판옥선에 지붕을 씌운 배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 사이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거북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는 정조 때 만들어진 충무공전서에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죠. 거기에는 거북선의 형태, 두 가지 형태의 거북선에다가 각종 치수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 거북선의 이 기본적인 틀을 복원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충무공 전선은 정조의 왕명으로 만들어진 충무공 이순신의 유고 전집으로 이순신이 만들었던 귀선에 대한 모습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림대로 복원을 할 수는 없었는데 당시 입체물의 표현 방법 때문이었다. 조선시대 어떤 입체물의 표현 방법으로는 오늘날 소시점과 달라서 정면에서 본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동시에 어떤 입체 표현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표현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근법이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공간 사상, 즉 3차원을 규격된 평면 2차원 위에 묘사적으로 표현하는 회화기법이다. 실제로 둥근 지붕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실제로 보면 오목한 부분일 수 있다. 전라자수형 거북선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 정면에서 보여진 거북무늬의 그림은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볼록 솟아난 모양처럼 표현돼서 그걸 해석할 때 거북선의 등은 둥근 모 형태로구나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현재의 원근법으로 전라 좌수형 귀선을 다시 그렸을 때 귀선 지붕의 모양은 옛 기록처럼 둥근 지붕이 아닌 평평한 모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남겨진 기록을 바탕으로 귀선을 복원해 본 결과 이처럼 두꺼운 지붕 위에 설치한 뾰족한 철침으로 적이 뛰어드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귀선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연구는 계속되며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투에 최적화된 귀선의 내부 구조가 2층이었는가 3층이었는가 하는 해석도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 층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어떤 노를 칠 때 어떤 그 포를 장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한 전투 시에 포를 쏘기 위해서는
노군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고 어떤 서로 피해줘야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전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 고유 동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층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2층설과 3층설의 약점을 보완해 거북선은 반 3층 구조였다는 이론도 등장했다. 3층이지만 세로 단면이 팔각형이라는 반 3층설. 노를 젓는 사람과 포를 쏘는 사람이 각각 다른 층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형 화포는 3층에 설치하고 2층에는 손으로 들 수 있는 휴대용 화약목이나 활을 주로 사용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논쟁이 계속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료 부족 때문이다. 이 충무공 전서에는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수많은 이론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부분, 문헌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그 이전보다 80년대보다는 90년대, 90년대보다는 2000년도 이후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더 진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마무리된 후에도 귀선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다. 정주의 귀선 재조명은 이 충무공 전설을 통해 이어졌다. 우리 선조들은 왜 그토록 귀선의 재조명에 공을 들였을까? 오랜 시간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 나무를 깎고 우리의 바다를 연구하며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전함을 만들고자 했던 조선 수군의 노력. 귀선 안에는 바로 우리 선조의 그 노력과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길게는 200여 년 동안 우리의 선각자들에 의한 수군의 준비, 작게는 이순신 같은 위대한 리더가 일본의 침략을 예견을 하고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한 결과가 이런 수군의 활약의 토대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것은 단순히 최적화된 전투함 귀선이 아니다. 외구의 침입에서 우리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조선 기술을 통해 오랜 시간 거듭 발전되면서 발현된 것이 아닐까. 보통의 나룻배에서 판옥선으로, 판옥선에서 또 귀선으로 기술의 발전과 노력 뒤에는 조선의 바다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단시일 내에 만들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판옥선을 이용을 해서 약간의 그런 손질을 개장을 함으로써 보완하려고, 그러다 그게 결국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거북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그것이 실제 임진왜란에서 전투에 있어서의 양상을, 해전의 양상을 뒤바꿔 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우리 수군의 핵심 전투함 귀선과 판옥선. 우리 한선을 개량하고 발전시켜 전쟁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결과물이었다. 해전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전투에 최적화되었다는 귀선의 등장. 그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송곳을 박은 지붕은 단 하나의 왜구도 침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조선 수군의 마음이었고, 튼튼한 해성으로 만들어진 귀선의 선체는
무엇에도 굽히지 않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선조들의 정신이었다. 과학적인 전투함 귀선. 그 안에는 나라를 생각하는 부국 강병과 후국의 정신이 함께하고 있다.